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을 했고요. 환율도 좀 급등을 했는데요. 심히 걱정되는 앞으로의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주식인사이드와 함께 시장 대응 발빠르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와 함께 시장 진단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풍이 좀 몰아칠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역시 뭐 개장과 동시에 어제에 이어서 또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아침엔 그래서 이제 폭락을 해서 출발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될 수 있고 뭐 위안화 환율이 이제 크게 오르니까 그쵸. 미국으로서는 자꾸 그 중국 환율을 누르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네. 니네들 조작한 거 아니냐 또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충격을 받아서 네. 급락을 했어요. 사실 그렇죠. 시초가 나오기 전에 장 개시 전에 그 예상 지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10%포인트 어제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네. 그렇게 하락하는 것으로 출발할 듯 싶다가 어쨌거나 뭐 큰 폭으로 내려서 출발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네.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작게 이제 시초가를 만회해서 작은 플러스 양봉 정도를 네네.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지금 열대야 아닙니까? 그쵸. 지금 아무래도 이제 광복절 전까지는 좀 굉장히 더울 거 아니에요. 네네. 열대야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데 시장까지 이렇게 말썽을 부려서 좀 뭔가 시원한 게 나와야 되겠는데 좀 안타깝다 이렇게 그쵸.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시장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정말 어제 제가 좀 앞서 언급을 했듯이 굉장히 어제가 블랙 먼데이였어요. 특히나 네네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타격이 조금 컸죠. 네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게요. 뭐 한 3년 만에 폭락이라고 그러죠. 사이드카 코스닥 네. 쪽에 발생한 것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그 궁금하게 여기시는 게 과연 시장 바닥이 어딜까? 그렇죠. 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크게 급락을 시킨 게 이제 제약바이오 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제약바이오 쪽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바닥이 과연 어딜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바닥을 만들 수 있었던 차에 뭐 그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건이나 네. 또는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격화되고 환율이 큰 폭으로 급등을 하고 자 이것이 이제 부담을 준 부분입니다. 사실 그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요 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지수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폭락한지 아세요? 앵커님? 지수 기준으로요? 지수 기준으로 몇 퍼센트나 내려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두세 달 동안에 얼마나 내렸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 4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많이 정확하게 내려왔죠. 보시고 계십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낙폭을 크게 보였잖아요. 지금 여기 그 차트에서도 잠깐 보다시피 네. 여기서부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뭐 초여름에 뭐 한 750부터 출발해 가지고 550까지 200포인트 내렸죠. 그러면 네. 30% 폭락 아니겠어요? 네, 이 정도로 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급락을 했어요. 네네. 그 지수가 30% 폭락이면은요 종목별로 보면 반토막 난 종목들이 수두룩할 수밖에 그쵸. 없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 유가증권 지수도 네.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서 볼 때 2200에서 1900, 300 좀 낮죠? 코스닥보다는 좀 그쵸. 낮습니다. 한 그 300포인트 정도 내린 거니까 한 15% 정도 폭락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데미지가 큰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3년 만에 지금 현재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네. 이거는 뭐가 그렇게 급락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보세요? 어떤 섹터가 크게 급락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코스닥이 제약바이오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제약바이오가 네. 뭐 물론 좋을 땐 좋았는데
코스닥 시총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몇 개 종목이 한 그 5% 내지 10% 밀리면 지수를 그 정도로 끌고 내려갈 수 있는 그쵸, 부분이거든요. 그쵸. 네. 코스닥 제약바이오주가 급락을 주도한 게 시장의 지금 현재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바이오주는 예전에 그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잡지 않았습니까? 그쵸. 크게 한번 그 차익을 보려고 이제 들어가시는 네네. 분도 많았고 재료도 많았고 또 그만큼 민감하게 주가가 올리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좀 리스크 주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임상 3상이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예요? 회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폭락을 한번 했던 적이 있고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뭐 티슈진 이런 네. 것들도 인보사 사건. 그죠. 인보사 그쵸. 성분 그 건 때문에 변경 때문에 이제 큰 폭으로 내렸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 한미약품이라고 있었어요. 네, 네, 있었죠.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한번 큰 폭으로 또 네. 판권 반환해가지고 급락한 적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 순서대로 계속해서 이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네네네. 패턴을 이제 보였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의 핵심은 임상 3상에 실패한 기업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우리가 볼 때는 그 임상 3상에 기대를 했던 게 HLB 네. 그리고 신라젠 그쵸.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메지온 매지온도 있었죠. 그리고 헬릭스미스 이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큰 와꾸로 볼 때 큰 어떤 임상 3상을 기대해서 네. 상업화를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HLB 같은 경우는 결국 실패를 한 거고요. 그쵸. 그죠? 실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간암 임상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실패를 한 겁니다. 네네. 뭐 대장암이나 신장암이나 기타 여러 췌장암 여러 암에 대한 병용 임상에 대한 것은 또 기대할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용 임상의 그 기본 백그라운드는 동일하기 때문에 과연 다른 쪽 암에서도 임상을 유의 있게 전개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의심이 자꾸 드는 네네.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특히 그 이번 해에 있어서 임상 3상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타격을 전반전에는 좀 받고 있다는 거죠. 선반기에 그쵸. 뭐 상반기에 결국 두 종목이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메지온하고 매지온. 헬릭스미스 네. 이 정도라고 지금 현재는 볼 수 있는데 네네. 여하튼 그런 그 어려운 건이 주가를 급락시킨 배경이 좀 되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 아실 겁니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봤어요.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짚어봐야 앞으로 뭐를 할 것인가, 언제 바닥을 잡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좀 특징적인 게요. 수급 동향, 외국인 기관 개인 중에 네네. 그 수급 동향에서 좀 특이한 게 좀 있었는데 어떤 점이 못 있었나요? 보셨어요? 혹시 그 체크 못 하셨죠? 네.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그 사실 그 외인들이 팔거나 네. 기관들이 팔거나 그럴 때에도 개인은 계속 사왔던 것이 최근 그렇죠. 주식시장의 특징이었어요.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체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연계금이 많이 샀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파치느라고 많이 사기도 했지만 특이한 것은 개인이 투매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개인이. 예. 네. 코스닥은 투매가 미리 나와서 그런지 별로 안 나왔습니다만은 네.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나왔어요. 지금 네. 그림을 한번 보시다시피 그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서 4,436억이 나왔죠. 코스닥은 뭐 많은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뭐 7월 30일 같은 경우 1,600억 나왔고 네. 8월 1일 날 뭐 632억이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나온 그런 맛이 있고 지수가 워낙 미리 급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개인의 투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인의 투매는 의미가 큽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주식이 안 되다 보니까 신용 뭐 담보부족 반대 매매도 나간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신용 잔고가 서서히 늘거든요. 안 좋으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급격히 신용 잔고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이를테면 지금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네. 전체적인 신용. 이걸 좀 보니까 자, 지금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 2019년도 초반에 네. 한번 신용 잔고가 큰 폭으로 줄었던 적이 있었어요. 왼쪽에 그 좀 뚱뚱한 동그라미 있죠? 네. 그때 급작스럽게 신용 잔고가 크게 떨어졌다 순식간에 만회를 했죠. 네. 요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른쪽에 동그라미입니다. 지금 잔고상으로는 바로 그 예전에 2019년도 초반에 신용잔고가 크게 줄어들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죠. 네네. 직전의 모습입니다. 사실 근데 미리 털렸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미리 주가도 급락을 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네네. 신용잔고가 이미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 하면 코스닥만 따로 보면은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볼게요. 왼쪽에 그 2019년도 초반보다는 신용잔고가 아직 덜 줄었죠. 네네. 덜 줄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30% 이상 폭락을 했는데 여기다 대고 신용잔고가 또 급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이고요. 네네. 어쨌거나 이럴 정도로 신용잔고가 감소하니까 매수세도 시장에 부족하게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담보부족 반대 매매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구나. 주가 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구나.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시장의 특징을 좀 봤잖아요. 네, 그렇죠. 사이드카 발동되고 제약 바이오가 급락하고 네. 개인 투매가 발생하고 그리고 신용 잔고 같은 바로미터 이것도 많이 그 최저로 떨어지고 한 그런 모습이기 네네. 때문에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그쵸. 않겠습니까? 네. 바닥이 몇 포인트대다. 이걸 저는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닥이 가까워지고 바닥이 바닥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신뢰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인들이 몇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 투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쵸. 개인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번 나와가지고 그게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과거 제가 그 시장 경험을 좀 통해서 보면 최소한 두어 번 정도는 나오고 나서 진정한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네. 표를 한번 보시죠. 예. 자, 지난번에 그 작년에 10월 말에 그 주가가 크게 내렸을 때가 있어요. 그쵸. 이때 보면은 거래소 코스닥의 개인 동향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틀 연속 순매도를 했죠. 그렇네요. 이때 그렇습니다. 연속 순매도가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이 정도가 되어야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반전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뭐 이를테면 지금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자, 지금 한번 차트를 보세요. 네. 이 작년도 10월 요때죠, 요때. 네. 자, 봅시다. 요때입니다, 요때. 그죠? 이때 이제 개인 투매가 나왔고 투매 받고 주가가 바닥을 좀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반전을 했어요, 이렇게. 네네. 그죠? 지금 같은 경우도 어제 하루 투매 받고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가지고서는. 근데 여하튼 지금으로 봐서는 아까 그 표로 다시 갈게요. 네. 표로 다시 가서 자, 그렇죠? 이틀 정도 투매가 좀 나타나 주면은 바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럼 어떨까? 지금 현재 그림
보여주시죠? 네. 네, 지금 어제 8월 5일 기준으로 거래소가 4,436억 팔고 코스닥. 자, 조금 뭔가 미진하죠? 약간 미진하긴 합니다. 네네. 물론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뭐 이러고도 바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이제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은 한 이틀 정도 개인 투매가 일어나고 나서 네. 주식시장은 바닥을 만들었었다. 이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올라와야 돼요. 그죠? 그쵸.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쪽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반도체 아니면 제약바이오예요. 네. 되게 그렇게 갖고 계시죠. 단기 매매하는 거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제약바이오가 반전이 중요한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따로 또 드릴 네네.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갭 하락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초가가 띄워서 출발하는 그런 모양이 나와야 항상 바닥은 그 바닥을 찍고 반전을 하는 패턴이 나오는 것이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네네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갭 하락 양봉 다음날 상승 캔들이 나와야 되겠다. 오늘 지금 현재는 갭 하락 양봉이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지금 차트를 보세요. 네. 코스닥 기준으로 시초가 크게 내려서 출발했죠. 크게 내려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는 양봉을 만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종가의 양봉이 될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여기서 내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내일 슬쩍 띄워서 출발을 하는 그런 정도 모습이 나오면 그래도 이제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바닥을 다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아직은 종가도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고 그래야만이 바닥에서 등락하는 과정이 나오면서 바닥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체킹을 하면서 네.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시장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는 힘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반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의 업황이 이제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살펴보고 과거에 네. 제약바이오가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하고 비교를 해봐서 그걸 그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네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부활하려면 일단 지금 현재 그 상황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전반부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임상 3상 발표가 시원찮았다. 그게 그쵸. 이제 원인 아닙니까? 네. 그게 원인인데 우리가 이제 HLB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 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됐던 그런 측면이에요. 자, 차트 보시면 네. 자, 그때 크게 급락을 해서 아직 이때 크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렇죠. 만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회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로 인한 충격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요. 네. 이제 HLB 같은 경우도 이후에 임상권에 대한 그 재료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실망스러운 임상, 그러니까 결국 임상 실패였고요. 그 건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한 배경이 되었고, 네. 자 신라젠 같은 경우 봅시다. 신라젠, 신라젠. 신라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암 병용 임상 이 건이 결국 권고로 해서 실패화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대장암이라든가 췌장암이라든가 또는 뭐 신장암 여러 암에 관한 병용 임상을 이 신라젠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바닥이 아직 안 잡히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렵죠. 이 신라젠이 원래 10,000원에 상장이 됐었어요. 네. 초창기 때 공모가는 더 낮았지만 보세요. 네. 10,000원 정도에서 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가 거기서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그죠? 10,000원.
근데 지금 16,550원이에요. 거의 다 왔죠. 그렇죠. 그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야 이거 신라젠 같은 경우 15,000원 정도면 이제 한가 벗어나면서 좀 매기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런 패턴이 좀 나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요걸 무료 체험 종목으로 한번 드릴까 했는데 이 방송 준비 때문에 못했어요. 네. 이거 참 방송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러네요. 그래서 그 정도 위치가 반등할 수 있는 위치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매지연 형태로 확실히 반전할 것인가 아니면 HLB 형태로 흘러내렸다가 지지부진할 것인가 두 가지 케이스가 두 가지 경우로 이제 경우의 수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매지연처럼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힘에 겨워 보여요. 좀 시간적인 부분이 네. 필요할 수 있지 않나. HLB 스타일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좀 불행히도 지금 당장은 나중에는 모르지만 그런 포인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임상 3상이 그래도 순항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종목, 그죠? 매지온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헬릭스미스 네. 두 개가 남았습니다. 아직 실패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데이터 같은 경우 조금 지연됐고 저기 뭡니까 그 매지온 같은 경우는 하지만 하반기에 임상 발표 일정이 잡혔어요. 일정이 잡혔습니다. 11월 16일에 그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그것이 네, 지금 사진에 나오고 나오죠? 있네요. 네.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매지온 같은 경우 유데나필. HLB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리보세라닙. 네. 6월 말에 이미 발표를 했지만 실패를 한 거고요. 그죠? 매지온 유데나필은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왔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폭락을 했었지만은 네. 날짜가 나왔어요. 11월 16일 날 미국 심장학회권의 날짜.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예, 나왔죠. 네. 이제 미국 심장학회 사이트 가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네. 이게 나와 있습니다. 11월 16일이란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지온이 반전의 포인트를 마련한 것이 이 부분에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여지고 아직은 임상 3상이 매지온은 그 전 페이지 이 그림을 다시 보세요. 네. 아까 표. 진행 중이지 실패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16일 날 미국 심장학회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딴 거 크게 급락을 해도 매지온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 매지온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은 많이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 부분도 알고 계실 건데요. 네. 이게 살아있고요. 신라젠은 뭐 팩사백 간암 임상에 실패를 했죠. 네네. 팩사백이란 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간암 임상에서만 실패를 한 거고 네. 신장암, 대장암, 췌장암 뭐 여러 종류의 암에서 나올 만한 임상권이 또 있긴 합니다만 네. 시간이 지금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헬릭스미스죠. 헬릭스미스. 예, VM202. 이건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관련이 된 거죠. 네네. 임상 3상 결과가 언제냐? 9월 23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제약 바이오주 부활하려면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어떤 그 매지온이라든가 헬릭스미스 같은 희망 종목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스타 종목이 있어야 그 주가는 반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존재합니다. 존재하니까 반전은 할 수는 있어요.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타이밍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저기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지온은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윤곽을. 그럼 헬릭스미스가 아까 보니까 꽤 반등을 하는 것 같던데 헬릭스미스가 지금 주가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 방송한다는 거 원고가 샜나요? 벌써 오르네요. 지금 차트 볼까요? 네, 차트 볼게요. 7%나 급락을 하는데. 네.
또 방송 때문에 또 못 샀네 이거. 그죠? 아래 꼬리 주면서 좀 올라오죠. 낙폭을 만회를 하죠.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이라 네. 그렇죠. 네. 자, 일봉 올라오죠. 그렇죠. 네, 올라옵니다. 그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헬릭 스미스를 많이 기대들을 지금 현재 그 증권사라든가 좀 제약바이오 좀 보는 분들은 이쪽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 실제적으로 아까 그 표로 잠깐 또 가볼게요. 네. 아까 표로 가봅니다. 네, 그죠. 헬릭 스미스 향후 일정 이걸 한번 봐야 되겠어요. 9월 23일부터 23일부터 7일. 네, 27일. 이게 7일이 아니라 27일입니다. 그쵸. 네, 이 자가 빠졌나요? 네. 이것이 이제 이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8월 초 아닙니까? 그렇죠. 서서히 시동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크게 급락했던 바이오 쪽에 어떤 대장 구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쭉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9월 23일에서 27일의 일정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임상 3상 순환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폭제로 시세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뭐 HLB도 9월 27일에 발표할 게 있습니다. 에스모 관련해서. 그래서 네. 그것이 HLB도 어떤 반전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실패했다는 건의 악재가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부활의 조건이 과연 뭐냐. 그죠? 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부활의 조건은요.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 중에 네. 그림으로 준비를 해 주셨죠. 예. 네. 한번 그 차트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현재 코덱스 바이오 지수입니다. 코덱스 바이오 지수가 되게 바이오주 대변하기 때문에 네. 자, 과거에 2018년, 2017년도 그때 그 반전을 했던 모습이 있었죠. 네모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동그라미 된 부분이고 그 네모의 모양이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모의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2018년도하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던 적이 그 2017년도 초에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 뭘 가지고 주로 올랐냐면은 특징적인 게 이제 실적이 화끈하게 좋아서 예전에 그 바이오시밀러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가 위로 뻥 터트려졌죠. 그쵸. 그리고 코스피 200 편입권의 재료도 나왔고 네. 한미약품이나 뭐 대웅제약 신약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 초에 잠깐 상승했을 때는요. 그때는 IPO 건이 있었어요. 신규 상장. 네네. 그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마 감리가 해소되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그 건 때문에 시세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몇 가지가 반등을 위한 조건이 된다. 뭐냐? 실적. 네. 실적이 좋은 기업이 좀 나타나거나 또는 그쵸. 이 R&D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오고 또 상장할 수 있는 IPO 건의 재료가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물론 이제 도매금의 낙폭이 크면 이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파락 양봉과 그것이 동반이 돼야 V자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락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아까 네네. 차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코덱스 바이오 지수. 네, 볼게요. 예전에 그 연두색으로 동그라미 한 적이 그 부분이 있죠. 저기 2018년도. 있네요. 네. 그죠. 개파락 양봉을 보이고 반전을 했죠. 그렇죠. 그쵸. 지금 오늘 지수도 일단 개파락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그쵸.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네. 그리고 나서 V자 반전이 나와야 되는데
뭐 V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쪽으로 조금은 시세를 내고 뭐 내일 같은 경우 시초가 좋게 출발하면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락을 좀 거듭하는 2018년도 초반 말에서 2019년도 초반처럼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 여하튼 그러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지 체크를 잠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자료 준비된 그림 보세요. IPO 예정인 바이오 업체 몇 개 있어요. SK 바이오팜, 보로노이, 올리패스, 매드팩토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SK 바이오팜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SK 바이오팜. 예,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하고 올리패스나 뭐 매드팩토를 볼 수가 있는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세노바메이트건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세노바메이트 신약의 우수한 임상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시총이 이게 엄청 커질 거거든요. 이 종목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기폭제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폭제 구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하반기에 기대되는 R&D 이벤트 그림을 좀 보면 이벤트 한미약품 뭐 쭉 많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현 상황에서 반등 조건 비교. 17년도와 19년도 초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때와 현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SK 바이오팜이라는 IPO 종목이 있고요. 보로노이, 매드팩토 이런 IPO 종목 그리고 헬릭 스미스에 대한 기대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요약을 한다면 결국은 그 차트 아까 말씀드린 차트로 집약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 있었죠? 지금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코덱스 바이오 지수를 볼 때 실적과 R&D와 IPO 종목이 있어야 되고 낙폭이 큰 것은 뭐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개파락 양봉 V자 파동 등락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 바이오 지수는 바닥을 치고 좋은 모습을 형성할 수 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약간의 그런 조짐이 좀 보여서 좀 다행스럽게 여기기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좀 보고 바이오 지수의 부활을 좀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정현 전문가와 함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현재 주가 상황 또 점검까지 저희 함께 해봤습니다. 자, 내후 외환의 위기에 빠진 우리 시장 힘을 낼 만한 이슈가 곧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정현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상황 살펴보는 날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많이 어렵죠. 네, 그렇죠. 어제 뭐 충격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럼요. 예. 지금 현재 국내 상황 자체만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이제 중국이 환율 조작각 지정이 됐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굉장히 많이 꼬일 거라는 걸 예상하셔야 됩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미국이 포문을 이제 연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전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 상황 먼저 잠깐 점검을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깐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코스피 화면입니다. 자, 코스피 화면이고, 앞서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하락 신호가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7월 25일자. 네. 예, 아마 이날 제가 장중에 아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하락 시그널로 접어들게 되니 시장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기우였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이 상황에서부터 그 당시가 이제 상황이 2074였어요. 예, 오늘 1915니까 거의 200포인트가 밀린 그쵸. 거예요. 예. 예, 이런 상황들 시그널에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시그널들은 보통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하락 쪽 사이드를 강화를 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포트를 짜게 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딥싱크 안에도 방영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일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어제 코스닥이 많이 힘들었었죠. 그렇죠. 예, 코스닥 부분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코스닥 상황도 보게 되면 지금 뭐 하락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한 때가 이제 7월 24일이에요. 네. 660선부터는 하락 시그널을 봤어야 하는데 그 이후로 거의 뭐 120포인트. 시장 자체가 20% 정도 밀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파란색 라인들이 보이실 겁니다. 네.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런데 지금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이 마지노선이 붕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정상적인 자정작용을 하는 단계가 지나갔다. 이게 쉽게 말해서 한번 부러졌다는 걸 의미해요. 네. 예, 이 얘기는 하방 사이드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 쪽, 즉 수급 쪽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면 시장 자체가 패닉으로 흐를 수 있는 기준 라인을 넘긴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 판단되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이러한 신호는 국내에만 지금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해외 시장 잠깐 보시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는 환을 좀 보실게 중국 위안입니다. 지금 환율 조작국 이슈가 부과된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 거의 사상 최고치를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즉 위안화가 지금 절하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시장을 위태롭게 본다고 네. 생각하셔도 돼요. 예, 더불어서 이와 더불어서 지금 영향을 받는 게 이제 한국 원화죠. 예, 원화가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네. 걸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세계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 구리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 구리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밑에 이제 거의 밴드 하단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요. 네. 경기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현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들도 다 지금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더불어서 이제 어제 보면 이제 나스닥이나 S&P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전에 있던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추가 상승을 못하고 이전에 힘겹게 돌파했던 고점을 다시 강하게 밀었다는 얘기는 네. 이제 추가 상승에도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장은 이제는 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올라오고 있다.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고 네. 두 번째 확인하실 거는 이런 데에서는 단독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거 정말 어렵다. 뭐 더 좋다면은 인버스 쪽을 더 담으실 수도 네네. 있겠거니와 더불어서 한쪽 섹터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눌리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네.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종목을 접근하시고 주식을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별 종목으로는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그쵸.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이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딥싱크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궁금하잖아요. 그쵸. 예, 딥싱크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죠. 예, 네. 딥싱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행이죠. 맞아요. 예. 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지금 스마트 모멘텀이 최근에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오늘도 그랬지만 어제는 더 그랬죠. 시장의 95%가 하락입니다. 그쵸.
그쵸. 시장의 5%의 모멘텀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느냐가 이 시장을 버티냐 못 버티냐를 결정짓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대비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죠? 예, 조금 이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보다 굉장히 양호하게 현재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7월달 이후에 7월 10일부터 이제 다시 스마트 모멘텀의 실적이 양호해지면서 하방에 이제 있는 게 코스피, 저 아래에 있는 게 코스닥. 코스닥은 뭐 일단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진 구간이 7월 11일자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은 17.26%가 어제 기준으로 빠졌어요. 예, 코스피는 코스피는 마이너스 8%. 이때 이제 있던 블록은 지금 11%, 12%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지나오면서 지금은 시장보다 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어렵더라도 포트폴리오로 대응하면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7월 후반부터는 뭐 많이 빠져야 마이너스 5% 이내로 지금 시장을 방어하고 있어요. 네네. 종목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스마트 모멘텀이 현재 어려운 시장에서도 종목의 모멘텀 종목을 잘 잡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있는 다른 방식의 접근도 유효하다입니다. 가령 최근에 이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얼리버드의 케이스를 보면 얼리버드 역시 이제 시장보다 좋아지는 구간으로 올라가죠. 즉 코스피 코스닥이 밀려도 저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덜 밀린다는 걸 의미해요. 예, 뭐 많이 밀려봐야 뭐 마이너스 3%. 즉 포트 수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 수준입니다. 뭐 시장은 뭐 10%에서 12%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포트로 안정적인 전략으로 대응하면 5% 이내에서 대응이 가능한 장이기도 하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얼리버드와 함께 더불어서 최근에 또 두각을 나타내는 쪽은 프로 쪽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자, 프로 쪽도 지금 뭐 경우에 따라서 스마트 모멘텀보다 좋은 구간도 계속 나오죠. 자, 프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어려운 장세 안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잘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거의 수급이 도망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열어놓은 거예요. 아래쪽을 개방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이 종목 안에서 자금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위험한 종목 빼고 포트는 또 담아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요 주체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러한 부분을 잘 포착하면 이번 시장 대응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게 되면 이 프로 전략 역시 최근에 들어서 7월 말 이후로는 마이너스 5%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뭐 코스닥은 지금 10% 이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지금 대응이 되고 있고 쇼커버도 약간 어려워는 하지만 이제 쇼커버도 완연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뭐 약간 오차는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보다 선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세는 어떻게 보면 위험 관리가 지금 이제 주요하고 지금 여기 추가적으로 오는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오지만 오늘 만약에 매수 물량,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한다면 기술적인 반등 이상으로 보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종목의 편중은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특히 모멘텀 있는 종목 잘 보시고 저평가와 실적 요소를 반드시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다행히 딥싱크는 시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견조하게 잘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랭킹 차트도 확인해 보죠. 이런 종목에서 이런 시장에서 뭐 개별 종목이 많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예, 많이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종목들은 안에서 포트가 잘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 일단 약간 드리고요. 예, 일단 종목들을 보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발점이 된 부분은 일본 이슈예요. 그렇죠. 예,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앞에 전면에 들어섰다가 그 뒤에 이제 폭탄이 하나가 또 떨어졌죠. 예,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첨예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제 열리면서 더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는 실적 이슈가 크게 받쳐주지 못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지금은 모멘텀이 더 강한 시장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22일 날 편입이 돼서 현재 25.9%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바로 다이렉트로 실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적인 분위기죠. 예, 시장의 분위기는 일본 제품 불매 쪽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런 쪽을 또 관련해서 또 매출도 일어나요. 저도 지난
주말에 물건을 사다가 이거 혹시 일본 제품 아니야 하고 보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런 만큼 아무래도 영향을 받긴 하겠죠. 예, 그런 측면이 먼저 선부각되고 있고 특히 살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떤 테마와 모멘텀 쪽으로 더 빨리 움직이기도 해요. 그리고 보면 하이트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어제 이제 추가로 좀 밀렸다가 다시 이제 고점을 벗기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하이트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료, 맥주, 그러니까 어쩌면 주류 계열이겠지만 뭐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 안정적인 회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최근에 대부와 관련 그 금융과 관련된 이슈로 또 어떻게 보면 일본 금융의 대항마 그쵸. 뭐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 리드코프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22일에 진입을 했는데 24.17%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일주일 안에 20%대로 바로 진입을 한 종목이고요. 효성중공업은 24일에서 21%까지 이 종목은 조금 특이하죠. 예, 이 종목은 실적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중공업 쪽의 이슈가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과 관련된 이슈도 강하게 돼 있고 아래쪽에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부품입니다. 원래 부품주가 먼저 치고 갔었죠. 예, 부품주는 먼저 치고 올라간 이후에 뒤에 이제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 쪽으로 네, 테마를 바톤 터치 해준 상황이긴 하지만 솔브레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림목이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예, 지속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 26일자에 진입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밑에 있는 LMS는 이제 디스플레이 부품 쪽. 예, 아래쪽에 이제 쭉 내려오냐면 국일재재는 이제 아무래도 그래픽과 관련된 이슈. 클래시스는 실적.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도 역시 낸드 쪽 관련된 뭐 실적 이슈.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강한 한 축은 아무래도 일본 쪽 이슈가 아직은 강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런 모멘텀을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은 관점일 수 있고 그리고 한쪽 축에서 효성중공업이나 클래시스처럼 실적 이슈를 안고 있는 건 그래도 버틴다. 여기서 앞쪽에서 한번 보세요. 앞쪽에서 얼리버드가 하이트 진로홀딩스를 잡았던 이유는 단순하게 지금 현재 있는 트렌드를 잡은 게 아닙니다. 얼리버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저평가 이슈를 안고 있어요.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던 이유는 쌌기 때문에요. 싸고 테마를 가지고 있으니 들어가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실 때, 진입을 하실 때 단순하게 테마만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프로가 두 개가 지금 2, 3등을 차지했잖아요. 이건 왜 이 이슈가 됐냐면 얘네들도 수급이 들러붙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요 주체가 너무 개인을 중심으로 가는 애들은 굉장히 빠르지만 주요 수급 주체가 들어간 종목은 잘 꺾이지 않고 어느 정도 그 테마 안에서도 안정성을 찾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매칭하실 필요가 있다. 현재는 다시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일단은 현금 비중 눌리고 대응하는 거 고려해 두시고 만약에 그래도 종목으로 이 장을 대응하고 싶다 하시면 예, 모멘텀과 저평가 이슈와 수급의 이슈 이 세 가지를 꼼꼼히 따져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저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전망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죠. 자, 일단 시장이 이상현상이에요. 보통 아래에 있는 이 파란선 라인이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시장은 어느 정도의 밴드 안에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움직임을 벗어나는 순간 시장은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이상현상이란 쉽게 말해서 변동성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급등락장이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언제 뒤집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장이 앞으로 올 겁니다. 이런 장은 일단 가장 확실한 부분은 리스크 관리하시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의 요인에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번 장에서 가장 큰 움직임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항상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초에도 외국인이 들었고 지금 현재 환이라든가 모든 거에 가장 민감한 애들은 외국인이다. 외국인들의 지금 태세를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앞쪽에서 지금 선물로 강하게 리스크 관리했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이 라인에서 제가 풋옵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쪽에서의 어떤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시장은 당분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수급에서 안정성을 찾은 거 확인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같은 때에는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방 쪽에서 충분한 로스컷 물량 청산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전략을 편성하시되 지금 현재 같은 변동성 큰 장에서는 모멘텀 확인하시고 네. 예, 밸류 확인하시고 어닝 확인하시고 접근하셔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전망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딥싱크를 통해서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장이 암흑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캄캄한 시장 희망의 불빛이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자, 아무리 어려운 시장이라고 해도 출구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자, 내일도 저희 주식인사이드와 함께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